갔어요? 갔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매매입니다. 매매. 자, 매매하고 관련돼서는 출제될 수 있는 게 뭐죠? 제일 먼저 계약금 계약 있죠. 매매에서도 보통 몇 문제나요? 계약법 강론에서 5문제 내지 6문제 나오면 최소한 3문제 나와요. 그 중에서 한 문제는 계약금 계약에 관한 문제일 테고, 한 문제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문제일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 계약금 머릿속으로 한번 해볼게요. 계약금이다. 이 문제 푸는 것보다는 사실은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다음에 들으면 또 달라지니까 뭘 적으려고 하지 말고, 뭘 적으려고 한다는 얘기는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거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처음에 들으면 러시아 말 같죠? 어학을 배우는데 무슨 한 방에 배워. 수십 번 반복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자꾸만 말씀드리는데 적으려고 들면 다 놓쳐요. 적은 거 이외에는. 그냥 가만히 들으면 요번 과정에 못 들어도 다음 과정에 들리고 그 다음 과정에 들리면 그게 다 들리는데, 이게 조급한 마음에 뭔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놓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계약금이라고 하는 건 본계약과 독립된 계약이고 또 본계약의 종된 계약이죠. 이게 그 계약금이라고 하는 건 계약금에 관한 약정만 가지고는 안 되고 급부 내지는 이행까지도 돼야 성립하는 계약이죠. 이걸 요물계약이라고 했잖아요. 그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다. 자, 급부가 있어야지 성립하는 계약이에요. 계약금은 위약금, 증약금, 해약금으로서 효력을 부여할 수 있죠. 위약금이 되려면 특약이 있어야 돼요. 특약 2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예정 아니면 위약벌이죠. 특별히 정하지 않았으면 손해배상 예정입니다. 특별히 정하지 않았으면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할 때 실제 계약금보다 발생한 손해가 크든 작든 계약금 다 몰취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금이 너무 많이 교부된 경우에는 일부 감액도 가능하고요. 또 위약벌인 경우에, 위약벌이요, 사적 제재 수단으로서 벌금 정한 거죠. 자, 벌금을 정했으니까 많든 적든 벌금액은 지네끼리 합의로 정한 거예요. 감액도 불가능해요. 또 손해배상 예정과 차이는 실제 발생한 손해가 계약금보다 커도 손해배상 예정 시에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위약벌로 정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다. 증약금은 언제나 그러고, 해약금은 앞에서 봤어요. 민법 제565조에 따라서 반대 특약만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해약금으로 해지할 때는 시기는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면 되는 거고, 방법은 수령자는 배액상환, 교부자는 포기의 의사표시만 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수령자는 배액을 현실적으로 제공해야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이지 입만 가지고 해지하겠다는 말로는 안 된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계약의 해지다. 됐죠? 그래서 여기 2014년 5월 1일 갑이 그 건물 을에게 매도하면서 같은 해 5월 10일 계약금을 그로부터 2개월 후에 중도금 및 잔금을 받기로 했다. 순서만 알면 되지 몇 개월 이건 다 왜 집어넣은 거예요? 헷갈리라고. 그러니까 헷갈리라고 하기 위해서 한 거야. 갑과 을 사이의 계약금 계약은 낙선 계약이요, 요물 계약이요? 끝이잖아. 밑에 거 하나 다 읽어도 되죠? 끝이고요. 을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그렇죠? 반대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이고요. 을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약정을 갑은 해지할 수 없다. 왜 그래요? 을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금 약정을 계약금에 관한 약정을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원래는 해지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계약금 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주고받기로 하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예, 계약금 주고받기로 하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고, 을이 2014년 6월 10일 중도금을 지급했대요. 중도금 언제 준다 그랬어? 아니, 원래 위에 보시면 5월 10일 날 계약금, 그리고 그로부터 2개월 후에 중도금 주기로 했으니까 7월 10일까지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7월 10일까지 중도금을 지급기일로 정했다는 얘기는 7월 10일까지만 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날에만 줘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6월 10일 날 줬으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거죠. 이미 중도금이 이행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을이 2014년 7월 10일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을은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지체에 빠져버렸으니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먼저 최고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최고는 해줘야 되겠죠? 이행지체니까 불능이 아니고. 자, 오른쪽 두 번째,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은 한 달 후에 주기로 했대죠. 그죠? 예,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틀린 거예요. 갑과 을 사이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 가능하죠. 또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이 종된 계약이죠. 중도금 지급 후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거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는 있어요. 임의 규정이라 그랬어요. 전부 다. 또 을의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잖아.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약정해제 사유로 해제한 거기 때문에 손해배상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예? 부당이득 내지는 원상회복도 할 거 없다 그랬어요. 또 갑과 을 사이에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라는 약정을 했다. 이거는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전부 임의 규정이라 그랬죠. 반대 특약할 수 있고 더 이상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4번 집은 왜 틀렸는지 아시겠죠? 네. 추가적인 손해배상이라든지 원상회복이라든지 이런 거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갑은 그의 X가옥을 을에게 1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1천만 원 받고 잔금 9천만 원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했다. 그런데 갑의 귀책 사유로 위 매매 계약이 해지되면서 갑이 을에게 1천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약정도 함께 하였다. 해지되면 틀린 겁니다. 그럼 위약금에 관한 특약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럼 계약금은 위약금, 증약금 또는 해약금으로서 효력이 있는데 지금 위약금에 관한 약정을 했대잖아요. 그럼 계약금은 위약금이죠. 그럼 증약금이 아니에요. 증약금 언제나 증약금이잖아요. 그럼 해약금은 반대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약금에 관한 특약이 있었으면 위약금인 동시에 증약금이고 해약금인 거예요. 자, 아무 얘기 없이 계약금을 주고받았어. 아무 얘기 없이. 그럼 증약금이잖아. 계약이 성립했다는 증거금으로서 증약금이죠. 또 해약금으로 하지 말자는 반대 특약 없었잖아요. 그럼 해약금인 거야. 아무 얘기 없었으면. 근데 지금 여기는 뭐만 약정했다고요? 위약금으로 약정했대죠. 그럼 위약금으로서 약정했으니까 위약금이고 언제나 증약금이고 해약금으로 하지 말자는 반대 특약 없었으니까 해약금이잖아요. 그렇죠? 이해했죠? 저 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갑과 을 사이의 약정은 매매계약의 종된 요물 계약까지 맞죠? 갑과 을이 이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을이 잔금을 준비하여 등기 절차를 밟기 위하여 갑에게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 이건 이행의 착수죠. 이행 준비 다 된 거잖아요. 지금 같이 갑시다라고 했죠. 이 정도면 이행의 착수인 거예요. 그러면 매수인은요, 매매대금 잔대금 다 준비해서 통장에 잔고를 놔두고 언제든지 받아가 라고 통지해주면 이행의 착수죠. 매도인은요, 등기서류 준비 다 됐으니까 등기하러 가자 라고 하면 이행의 착수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등기까지 해주면요 이행 완료고. 그렇겠죠? 좋고요. 이행 착수 전에 을이 해약금을 해제한 경우 을이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했대요. 을은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약금에 의한 해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아니,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약정해제 사유니까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서 계약을 해제하면 원상회복할 것도 없어. 왜? 아무도 이행에 착수한 게 없으니까 손해배상도 할 거 없어. 왜? 약정해제 사유로 해제하는 거니까. 채무불이행이 아니잖아요. 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여러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게, 손배청하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원래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되죠. 아니면 뭐가 돼야 돼요? 불법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위법행위라고 하잖아요. 이거예요. 그런데 채무불이행도 불법행위도 아닌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아시겠죠? 규정이 없으면 판례도 정해줘야 되겠죠? 여기는 채무불이행 아니잖아요. 불법행위도 아니죠. 약정사유로 해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 규정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앞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채무 불이행도 아니고 불법 행위도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실내이익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고, 그럼 계약 체결 전 단계 상대방 보호 의무 위반은 실내이익의 배상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기회비용의 손해가 생겼으니까 실내이익 배상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뭘 근거로 할 거냐는 얘기예요. 법률 규정도 없잖아. 계약 교섭 단계에서 상대방 보호를 위반했을 때는 법률 규정도 없죠. 그러니까 학자들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적용하자고 하는 거고, 판례는 손해배상을 근거로 뭘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할까? 그러다 보니까 불법행위로 하자라고 한 거예요. 아시겠죠? 또 손해배상의 문제가 또 생기면 둘 중에 하나인 거야. 법률 규정이 없는데 뭘로 해야 될까? 그렇죠? 그러면 채무불이행 아니면 불법행위를 적용하자. 이것도 아니다. 그럼 어떤 규정 또 하나 찾아내야 되겠죠? 이걸 근거로 하자. 이것도 못 찾아내면 손해배상의 의무는 없는 거야. 그게 뭐야? 착오잖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잖아요. 취소하려면 아까서부터 계속 우리 머리 죽은 거야.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경미한 과실만 있으면, 중과실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미한 과실이 있는 사람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다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고. 그렇죠? 그럼 상대방의 손해가 경미한 과실로 인해서 생긴 거죠. 그럼 손해배상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원래 해야 되지. 그게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게 불법행위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행위는 민법 제10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위죠. 그러니까 위법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보다 상위 개념이 위법이라고 했잖아요. 법을 위반한 게 아니죠. 법에 정해진 거 행사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라고. 또 을의 귀책 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지돼도 을의 위약금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맞나요? 을의 귀책 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지됐대요. 책임 있는 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지됐다. 그럼 위약금의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갑의 귀책 사유로 위 매매계약이 해지되면 갑이 을에게 1천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약정만 했죠. 그럼 을의 귀책 사유에 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을의 귀책 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가 돼도 위약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죠. 거기 만약에 쌍방 귀책 사유로 그러면은 을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위약금 줘야 되죠. 근데 갑의 귀책 사유만 정해놨잖아요. 이게 임의 규정이라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계약서 쓸 때 항상 이런 걸 감안해서 자기 이름을 빼야 되는 거지. 그렇죠? 내가 갑이면 갑의 귀책 사유는 언급도 안 하는 거야. 상대방의 귀책 사유 있죠? 을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5배를 상환한다. 뭐 이런 거 써놓은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냥 상대방이 쓰는 거 보고 와 글씨 잘 쓴다라고 감동만 하고 있으면 거지 되는 수가 있어요. 자, 4번에 다시 계약금에 관한 설명이에요.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매매 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똑같은 유상 쌍무계약인 임대차에도 적용이 되는 거고요. 해약금에 기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원상회복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여기도 토지거래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별개의 계약인 거예요. 자, 개념을 이제 토지거래 제가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보세요. 예, 해드릴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은 특별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특별 효력 발생 요건 하나만 붙어 있는 거지, 나머지는 일반 계약하고 똑같아요. 효력 발생 요건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야. 뭐요? 허가. 관할건청의 허가라고 하는 거 하나만 더 붙어 있지, 나머지는 똑같은 그냥 보통 계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대요. 그럼 아직은 아무도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계약이잖아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잖아. 아무도 아직은. 그렇죠?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누가 이행에 착수한 건가요?
이행의 착수는 중도금을 줬다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줬다든지 이게 이행의 착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아직은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는 겁니다. 또 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 잔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답니다. 그럼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것도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누가 이행에 착수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와중에 누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뭐 소송을 제기했든 허가를 받았든 관계없어요. 아무도 이행에 착수한 게 없으면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매매의 효력입니다. 매매는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입니다. 또 유상계약입니다. 분류식 계약이고 낙성계약이죠. 쌍무계약이니까 완전한 재산권 이전과 매매대금의 지급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어요. 완전한 재산권 이전해야 됩니다. 하자가 있으면 하자 다 치유해서,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말소등기 서류까지 같이 교부해야 되죠. 그래서 거기 매매에 관한 설명인데, 측량비용, 등기비용, 담보권 말소비용 등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부담한다. 또 매매 뭐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측량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하죠. 근데 등기비용은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이면 매수인의 권리취득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담보권 말소 비용은 뭐예요? 매도인의 의무 이행 비용이잖아요. 이런 비용, 이건 다 각자가 의무자가 부담해야 되죠. 예. 그런데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하는 거야. 근데 훌 몰아서 그냥 한꺼번에 포함시켰잖아요. 측량 비용은 어떻게 부담해야 돼요? 면적에 비례해서.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그 다음에 등기 비용은 매수인의 권리취득 비용이니까 매수인이, 그 다음에 담보권 말소 비용은 매도인의 의무 이행 비용이니까 매도인이, 기타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쌍방이 균분하여 이렇게 부담해야 되죠. 근데 한꺼번에 몰아쳐버렸죠. 그러니까 그건 틀린 거예요. 또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왜 그래요? 지참 채무다. 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 이거 형성권이잖아요.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반대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이죠. 또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고 요물 계약이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5번 문제요. 매매 일방 예약에 관한 설명입니다. 일방 예약이다. 모든 예약은 다 채권 계약이라 그랬죠. 본 계약 성립 전에 일방이 예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예약의 내용을 변경한다는 얘기는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거예요.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건 일방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또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본계약의 예약 완결권은 부동산에 관한 거니까 가등기도 할 수 있고, 또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상대방이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았대. 그러면 인도받았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예약 완결권 행사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인도 먼저 받았대잖아요. 그래서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고로 소멸해버립니다. 완결권 더 이상 행사할 필요가 없게 됐잖아요. 또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가 있는지, 이거는 강행 규정에 도가 됐는지 여부죠.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고, 강행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에요. 자, 7번에 을은 제3자 가압류 등기가 있는 갑소유 부동산을 매수했대요. 그러니까 갑이 자기의 부동산을 을에게 팔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는 뭐가 있었다는 거야? 가압류가 있었대잖아요. 등기에 가압류가 들어가 있었대죠. 그러면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때 가압류 말소 등기 서류도 같이 교부해야 되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와 가압류 말소 등기 서류 두 가지가 매수인의 대금 지급과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가압류를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했고 나중에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가 격려돼서 경매가 실행이 됐답니다. 그러면 담보권 설정에 의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똑같은 책임, 저당권
전세권 실행으로 인한 담보 책임과 똑같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 가등기가 본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이거는 똑같죠. 예, 저당물 경매로 인한 담보 책임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압류가 있다는데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및 가압류 등기 말소 그리고 의뢰 대금 지급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 이행이고요. 갑은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을 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을의 갑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예? 없다죠? 자, 보세요. 우리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을 하여 상계할 수 없다. 이거는 사례 문제로 나오면 매매 아니면 임대차에서 나오는데, 매매에서는 매매계약에 따라 돈 받을 거 있는 사람이 매도인이야 매수인이야? 매도인이잖아. 그러니까 매도인은 상계할 수 없는 것이고, 임대차는 임대차가 끝나면 돈 받을 거 있는 사람이 누구야? 임차인. 그러니까 임차인은 상계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상계한다는 얘기는 내가 기존에 줄 돈이 채무가 있고 요번에 새로운 계약으로 받을 돈이 생겼다고. 그렇죠? 퉁칠 수 없다는 얘기야. 왜? 상대방이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으니까 퉁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사례 문제로 나오면 이렇게 나와. 이거 매매야 매매. 그죠? 매매인데 매매 대금 얼마 했냐면 2억 주기로 했다고. 그럼 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면 되죠? 예. 여기 2억 원 소유권 이전 등기에 서로 간에 뭐가 붙어 있어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잖아요. 그 얘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줄 때 얘는 매매 대금 줘야 돼요. 매매 대금 안 주면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야. 매매 대금 줄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줘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주면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매매 계약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이 매매 계약에 기해서 갑은 을에게 2억 원 받을 게 있잖아요, 지금. 하지만 을이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이죠. 그런데 얘가 기존에 줄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존에 줄 채무가 있었다고. 채무를 갑이 상계 한번 해봐. 어차피 내가 줄 돈 2억 원이고 너한테 받을 돈 2억 원이니까 상계하자. 그러면 을은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도 못 해보고 채권 채무 소멸해버렸죠. 그럼 보세요.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 아직 안 해줬잖아.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받으려면 이제 꿇고 가야 되죠. 제발 좀 해달라고.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었으면 이거 계속 행사할 수 있었고 여기서도 이자도 계속 받을 수 있었는데 얘가 일방적으로 상계한다고 봐봐요. 그럼 이것도 소멸해버리고 채권도 소멸해버리고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엄청 불리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 계약으로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은 기존의 채무 가지고 상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임대차 마찬가지야. 임대차가 끝나면 얘는 목적물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임대인은 보증금 돌려줘야 되잖아요. 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고 여기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죠. 그래요. 이게 계약이 끝났으니까 을이 생긴 이 채권에는 상대방의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이잖아. 이거는 을이 돌려달라고 하는 채권이죠. 여기도 얘가 달라 그러는 채권이잖아. 이 돈은. 근데 을이 갑한테 줄 돈이 2억 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채무가. 이거하고 이거를 상계해버리면 2억 원하고 상계해버리면 목적물 안 돌려주고도 자기 줄 돈 더 이상 이자 안 줘도 되죠? 돈도 안 받는 거야. 어차피 줄 돈이었으니까 안 받아. 그리고 목적물 안 돌려주면 얘가 목적물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와서 꿇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을 하여 상계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딱 이렇게 매매 아니면 임대차에서 나오니까 지문으로 알아두면 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을 하여 상계할 수 없다라고 알던가 아니면 매매에서는 돈 받을 거 있는 놈이 누구요? 매도인이잖아. 매도인 상계할 수 없다. 기존의 채무 가지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임대차에서는 임대차 끝나면 돈 받을 거 있는 사람이 누구요? 임차인. 임차인은 기존의 채무 가지고 상계할 수 없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해놓으면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거기도 보세요. 갑이 매도인이야? 매수인이야? 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을 하여 상계 적상에 있는 을의 갑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2번, 3번에 갑의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전부 명령에 의해서 압류 채권자인 병에게 이전됐대요. 병에게. 이때 을은 병의 대금책 청구에 대하여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보세요. 갑의 채권이 누구에게 이전됐다는 거예요? 병에게.
그래도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기 전에는 얘한테 돈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얘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돈 줄 거 아니냐고. 지네들끼리 갑의 채권자 병이 너 얘한테 2억 원 받을 거 있어? 그래서 압류했다는 거야. 압류해서 법원으로부터 여기다 주지 말고 어디다 주라고, 여기다 주라고 얘한테 전부 명령이 날라왔대요. 그럼 을이 갑에게 돈을 줘야 될 그 의무가 병에게 이전한 것뿐이요. 다만 을은 언제 돈 주냐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아야 돈 줄 거 아니냐고요. 전부 명령에 의해서 얘한테 줄 돈을 이쪽으로 줘라라고 했어도 돈을 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야 주는 거거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주면 전부 명령 아니라 해례비가 있어도 돈 안 주죠. 그죠? 그래서 전부 명령이 있어도 동시행의 항변권은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고요. 그러니까 3번 틀렸죠? 틀렸고, 갑과 을의 채무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더라도 갑의 매매대금 채권은 그 지급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 이건 잘 모르는 내용이죠, 소멸시효는요. 보시면 어떤 거냐면, 이행기가 도래했는데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든 안 붙어 있든 각종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자, 동시행의 항변권이 안 붙어 있는 채권 이행기 도래했대요. 그럼 야, 이행기 도래했으니까 돈 내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면 내 채무 이행하면서 야, 이행기 도래했으니까 돈 내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이든 안 붙어 있는 채권이든 행사 방법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요? 이행기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으면 내 채무 이행하고 청구하는 것이고, 안 붙어 있으면 내 채무 이행하지 않고도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은 다 이행기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3번이 소멸시효는 진행하는 것이고, 또 을이 대금 채무를 선이행하기로 약정했다, 중도금 주기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갑의 채무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과 을의 채무는 다시 동시 이행 관계에 놓이게 된다. 선이행 의무 이행 지체 중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하게 되면 다시 동시 이행 관계에 놓이게 된다죠. 그 다음에 8번 매매에 관한 설명이에요. 자, 매매 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매매 비용 다 임의 규정이죠. 매수인이 전액 부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있죠. 지상권 양도할 수 있죠.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물권이니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어요. 반대특약도 무효라 그랬잖아요. 물권의 처분에 관한 처분금지 특약은 뭐만 가능해? 전세권만 가능해. 전세권은 임대차에서 왔기 때문에 임대차적인 요소 때문에 전세권만 처분금지 특약할 수 있어요. 다시 우리 물권 몇 개 있어요? 물권 민법상 물권 몇 개 있죠? 소지, 전지, 저질, 유점 잊어버렸어요? 네? 8개 있어요? 맞는데 뭘 쫄고 그래. 8개 있죠? 이게 민법상 물권이고, 또 있잖아요. 관습법상 물권도 3개 있죠. 뭐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권, 요 3개만 관습상 물권이고, 그렇죠? 소지, 전지, 저질, 유점 8개는 그냥 물권이죠. 민법상 물권. 이 물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거야. 물권이라고 하는 건 배타적 지배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전세권만 양도금지 특약할 수 있어. 전세권만. 나머지 전세권은 한국에만 있는 물권이잖아요. 한국의 채권적 전세를 물권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임대차를 물권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만들어주면서 한국 사람들이 저거 거지 임차인한테 이런 것까지 만들어줘야 돼? 근데 거기다가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다고까지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건 빼버린 거야. 근데 빼고 나니까 무슨 물권이 처분도 못하는 물권이 있냐? 그러니까 창피해갖고 다시 넣어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양도금지 특약할 수 있다고 해놓고, 또 양도금지 특약이 없어도 전전세 내지는 임대 같은 경우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까지 책임을 지라 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전세권만 양도금지 특약할 수 있고, 그래도 전세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든 물건은 다 양도할 수 있어, 자유롭게. 근데 양도금지 특약으로 제한할 수 있는 물건은 전세권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전세권은 양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는데 반대 특약할 수 있다는 거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있는데 반대 특약으로 금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상권은 매매 대상으로 할 수 있죠, 권리니까요. 또 없다 그러니까 틀린 거야. 매매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 그 인도 장소에서 대금 지급해야 된다. 앞에서 하면 본 내용이죠.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화되지 않고 있대요. 그럼 쌍방간 서로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누구에게? 매도인에 속해야지. 당사자 간의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 예약의 완결권은 이건 형성권이니까 몇 년이죠? 최장 10년이죠. 자,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내일 합시다. 내일. 내가 지쳐서 못하겠다, 내가 지쳐.